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미국 증시 본격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죠. 하지만 국채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실적 우려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톡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10시 반이 아닌 네. 11시쯤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새롭습니다. 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네, 그 침침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4%대를 막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금리 인하를 점쳐 왔잖아요. 네. 인하가 계속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땐 맞는데 일단은 너무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이제 말들도 나오고 또 갑자기 뭐 월러 이사가 이번에 뭐 너무 이제 조기적으로 너무 하락이 됐다 해서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미국 금리가 상승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국내 채권 시장은 일단은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하루 전날에 그 어떤 미국의 금리에 맞춰서 같이 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미국이 상승을 했다시피 한국 국고채 뭐 10년물 뭐 2년물 모두 다 금리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 1월 금통위에서 그 추가 인상 필요성을 이제 판단해 나갈 거라는 이 문구가 삭제됐잖아요. 뭐 이런 여지를 공식적으로 없애긴 했는데 이미 시장 금리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어서인지 이 시장 포지셔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진국들의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선진국 채권 시장 네. 일단은 미국 금리는 이제 주간으로 조금 보자면 주간으로 보면 미국 금리는 하향을 했고요. 유럽은 반대로 이제 상향했습니다. 뭐 어제 하루만 보자면 뭐 미국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뭐 고용에 이어서 물가 지표도 이 헤드라인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그 인하 기대감이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금리가 전체적으로 급락해 왔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또 사우디가 그 원유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그 인하한 점도 이제 뉴욕 연은의 12월 가계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기간에 걸쳐서 하향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었던 요인도 됐었고요. 또 이후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이 12월 그 CPI 이 CPI 상승률이 헤드라인 3.4% 그리고 근원이 3.9%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물가 발표 직후 그 장중 금리 상승세가 더 전개가 됐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의 하향 트렌드가 확인되기도 했고 또 물가에 민감한 이 30년물 입찰이 또 호조 로 입찰이 돼가지고 이런 점들도 이제 오히려 금리를 크게 하락 반전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이제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는데 이게 수급 부담이 부각되면서 금리를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유로존 실업률이 6.4%로 하락했고 20일 내 그 대표적인 매파 그 슈나벨 네. 슈나벨 이사가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이 베일리 총재도 이 의회 증언에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 언급을 삼갔는데 이런 점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은 조금 미국과 다르게 금리 인하는 너무 시기상조다.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강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금리가 실제로 상승할 거다라기보다는 인하의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NH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버블 경제 시기 이후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일본은 호황기를 맞고 있는 건가요? 얄밉게. 일본 주식시장은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화도 가장 크고 사실 금리 면에 있어서도 저희랑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은 증시 상승의 주 요인으로 일단 첫 번째 그 일본 경제 그 디플레이션 탈피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리는 엔화 약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쿄 증권거래소 이거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그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으로 그 PBR 1배 이하의 기업들한테 이제 개선책을 요구한 점이 조금 화두가 됐어요. 요 점도 포인트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 일본판 ISA라고 해가지고 NISA라고 있는데 이 NISA 그 한도를 증액했거든요. 이 NISA 개시를 함으로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급증될 거다. 이런 점들도 이제 일본 증시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글로벌적으로 뭐 대외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미국 장기 금리가 저하됐고 그리고 뭐 이번에 성장주 상승에 따른 이제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조금 매력도가 부각된 점 이런 점들이 어쨌든 일본 증시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아직 차트상으로는 이제 초강세장을 띠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프라임 시장의 매매 대금이 약 4조 600억 엔대에서 지금 4조 1,300억 엔대로 상승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매물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뭐 5가지, 6가지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경계심은 갖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나요?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이고 그 이유들 중에 하나 그 도쿄 증권거래소의 그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조금 말이 너무 어려워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PBR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PBR이 그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해가지고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합니다. 이게 주가를 이제 주당 그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분모가 그 주당 순자산 가치 그리고 분자가 이제 주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BR을 이제 주가를 주당 순자산값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대표적 뭐 PER이라든지 PESR처럼 이제 대표적인 투자 척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1배를 하회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리턴값 이게 수익값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제 사업의 지속보다는 이걸 빨리 처분하고 해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PBR 1배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많다는 점은 지금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침체의 상징으로도 작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조금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안절부절 못할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어떻게든 이제 공시를 낼 것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제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현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라든지 이런 점들을 이제 공시를 낸다는 점이라든지 실제 수익을 낸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지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성장 전략, 주주 환원 방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표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다 보니까 향후보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세운다든지 좀 더 딥하게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방안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 PBR이 개선된 기업들의 자료를 조금 분석해 보자면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ROE 목표 공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주들이 그 기업에 요구하는 기대 수익은 일반적으로 8%인데 ROE가 8%를 넘으면 이제 PBR은 1배를 상회하기 용이해진다는 점, 그 점이 특징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의 개시와 실행입니다.
과거에는 그 일본 기업들이 이 성장 투자보다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 자본 효율이 되게 악화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그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효율성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건데 과거에는 되게 현금만 되게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보유해봤자 일본 금리 아시잖아요. 되게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현금 둬봤자 이제 뭐 금리도 안 붙는데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네 주식을 산다든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럼으로써 이제 주주 가치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성장 전략 개시입니다. 이 ROE 향상의 기본은 사실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건데 투자자들한테 성장 계획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그 실현 가능성을 공표함으로써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점, 이것도 되게 일본 증시 상승을 견인할 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사업 성장력 향상을 위해서 그 설비 투자 계획이라든지 수익성 낮은 사업을 이제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일본 주식시장 강세장을 지속시킬 만한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제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일본 주식시장이 한 36,000엔대까지 추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본 증시 이제 관심이 가고 좋다까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 음.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완전 처음이신 분들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뭐 미국 주식이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마 국내 주식만 해보셨던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증권사 어플을 키셔서 국내 주식이면 이제 국내 종목 접속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고 해외 주식은 이제 해외 종목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시간대는 다르니까 그 시간대는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국내 주식은 한 주 단위로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100주 단위로 매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 아니면 뭐 요즘에 소수점 거래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점 거래도 많이 하곤 하시는데 일본 주식은 한 주 말고 이제 100주 단위로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종목별로 다르니까 꼭 그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다 들어갔어요, 저희가.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 종목들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최근에 보셨을 때, 이 종목 괜찮다 했던 종목 있을까요? 제가 너무 이제 똑같은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좀 별로인 주식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종목은 작년 아마 5월쯤인가 6월쯤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디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계속 한 5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 종목도 괜찮고 또 이제 연초에 1월 3일이었나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인데 이거는 어쨌든 일본이 금리가 이슈인 건 맞잖아요.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전환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만큼 금리 관련된 거면 어쨌든 금융주들이 부각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그룹은 뭐 미주호 은행이라든지 미주호 뭐 신탁은행이라든지 미주호 증권을 산하에 둔 대형 금융 그룹이고요. 어쨌든 일본 은행 그리고 일본 국가 자체적으로 이제 금융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있고요. 주주 환원 강화라든지 뭐 안정적인 배당 지급으로 투자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융 디지털화로의 이제 선두 그룹인 만큼 일본 내 금융주로 단연 선두 그룹이다, 선두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인 일본 완성차 기업인데 자회사인 그 다이하츠가 경차 그리고 히노자동차가 이 상용차를 커버하는 플라인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회복 그리고 재편에 따른 이 자동차 생산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 높은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2027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 실용화를 계획 중인데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토요타 자동차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장기채 ETF 이제는 딱 하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2621이라고 네.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그 미국채에 투자하는 일본 상장 ETF인데요. 이게 지금 자막에 나오겠지만 되게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길어가지고 숫자 2621, 2621이라고 아마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은 분기 배당되는 ETF고 또 달러에는 해지가 되는 상품이에요. 사실 지금 미국 장기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환율이 1340원대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나는 달러로 환전하기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엔화로 환전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엔화로 환전을 해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고 싶어. 이 조건에 되게 부합한 ETF, 일본 주식이거든요. 달러에는 해지되는 상품, 그리고 엔화 환율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엔화 환율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2024년에 이거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은 확률로 금리가 인하할 거고 인하될 거고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하락, 미국채 국채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베팅을 하게 된다면 채권 수익률 감소 그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ETF 2621의 ETF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알채권 미국채 가격과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환해지 비용이라든지 여타의 비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도 똑같은 절대 금액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 상승하는 추세는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일본 주식 엔화로 바꿔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2621이라는 ETF에 투자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그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속도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분할해서 투자하시는 방법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이렇게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일본 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개장을 했는데 흐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께서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앞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폭락세가 부른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에다가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엇갈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연준 윌러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4.1%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슬라 또 빠지나 했는데 역시나 빠집니다.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 지 일주일 만이죠. 2023년 이 전기차 1위 업체 자리를 폭스바겐에 뺏기면서 독일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소식을 개장 전부터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드바이저님께서 한번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이 어느 정도 여파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도 증시 하락이 조금은 예상되긴 하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 테슬라 이 전기차랑 관련지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IRA 폐기 우려와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빠졌어요. 국내도 그쵸. 그렇고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 CS 윈드가 한 9.3%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량 확대 그 전망도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이익률이 시장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설비 가동 중단이 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이슈까지 결합해가지고 하락의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IRA 폐기 우려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선과 그리고 IRA 법안에 관련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 함께 해주신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